자, 그러면 162페이지 법률행위 있죠. 법률행위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권리변동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 한다.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 효과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죠? 법률 효과. 뭐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법률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재산이 있습니다. 토지입니다. 건물입니다. 자, 이게 갑의 재산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갑이 자식이 A, B라는 이런 자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갑이 죽으면 이 자식들이 갑이 남겨놓은 재산을 물려받겠죠. 자, 그런데 이 갑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죽고 나면 자기 자식 A와 B가 서로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서로 다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런 생각이 든 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슬프겠죠. 그래서 이 형제간에 다툼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자, 평소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의사. 자, 어떤 의사가 있었냐면 토지는 A, 건물은 B에게 물려주고 싶은 갑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자식 A와 B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토지는 A, 건물은 B에게 물려주노라. 방금 뭐라고 그랬죠? 물려주노라 라고 표시행위를 했죠. 그러면 이 표시행위에 의해서 요 갑의 의사가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외부에 표시된 걸 방금 뭐라고 그랬죠? 의사표시. 그러면 보세요. 요 갑의 의사표시네요. 자, 이 갑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뭐가? 유언이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뭐가 완성돼요? 자, 유언이 뭘까요? 죽기 전에 남긴 말. 뭐라고요? 죽기 전에 남겨놓은 말. 이게 유언이에요. 그러면 이 유언의 결과로서 봐보세요. A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죠. B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권리 취득을 뭐라고 고칠 수 있죠? 권리 변동이라고 고칠 수 있잖아요. 이걸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또 봅시다. 두 번째, 방금 전에 배웠던 거니까 갑이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을이 갑의 건물을 1억에 사겠다라고 매수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 내용이 서로 일치하죠. 일치함으로 인해서 뭐가? 매매라는 게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럼 매매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요 매도인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은 건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권리 취득을 뭐라고 고칠 수 있죠? 권리 변동이라고 고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됐습니까? 자, 또 봅시다. 세 번째.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은 어떠한 관계냐면 을은 갑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 부를까요? 상속인. 그러면 을이 상속인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갑을 뭐라 부를까? 자, 법학에서 상대를 지칭합니다. 상대를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을 뭐라 부르냐면 피상속인. 뭐라고요? 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원고의 상대가 누굽니까? 피고. 자, 청구인이 있습니다. 청구인의 상대를 뭐라 부릅니까? 피청구인. 참 표현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갑이라는 상속인이 토지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재산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드디어 피상속인이 사망을 합니다. 자, 이처럼 피상속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죠. 상속을 받죠. 그러면 상속을 통해서 이 상속인이 토지와 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이 권리 취득을 뭐라고 고칠 수 있어요? 권리 변동이라고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봐보세요. 지금 A란 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B란 자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죠. 유언이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건 이 유언이 이와 같이 권리 변동을 가져야 되는 원인이란 거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여기에 보세요. 갑이 대금에 대한 권리를, 을이 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죠. 이게 매매가 원인이었던 거죠. 매매가 원인 아니에요? 자, 을이라는 상속인이 토지에 대해 토지와 금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죠. 이것은 뭐가 원인이었죠? 요 상속이 이와 같이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 맞죠? 그러면 자 보세요. 방금 전에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부른다? 다시 한번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부른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유언이, 매매가, 상속이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는 사실 알았죠? 그럼 이처럼 유언이나 매매나 상속처럼 권리 변동 원인들이 존재하죠. 이러한 권리 변동 원인을 총칭해서 뭐라 부른다? 법률 요건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언이, 매매가, 상속이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는 건 알았죠? 그럼 봅시다. 이제 그걸 아셨으니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갑이라는 자가, 유언자가 유언의 의사표를 한 적이 없었다면 유언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요 유언이라는 법률요건은 유언자의 유언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분명히 보니까 자, 매매라는 법률요건을 봐보세요. 매도인이 매도 의사표시를, 매수인이 매수 의사표를 한 적이 없었다면 매매라는 법률요건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 매매라는 법률요건은 매도인의 매도 의사표시와 매수인의 매수 의사표시입니다. 이걸 뭐로 해서? 요소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상속이라는 법률요건을 이제부터 분석해 볼게요. 자, 이 을은, 자 보세요. 을은 요 상속을 통해서 이 투자 건물에 대한 권리를 빨리 취득하고 싶어요. 그런데 피상속인 값이가 두 눈 10% 이렇게 뜨고 있어요.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속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상속을 통해서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피상속인 사망해야만 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요소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의사표시란 것은 표시 행위를 통해서 표시된 의사를 의사표라고 그랬죠. 그럼 왜 표시가 필요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면 죽은 자가 의사표시를 한다, 못한다? 죽은 자는 의사표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요 상속이라는 법률권은 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라는 것을 요소로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유언, 매매, 상속이 지금 법률권인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유언이란 법률권은 의사표시를 분명히 요소로 하고 있는 모습 맞죠? 매매란 법률권은 의사표를 요소로 하고 있죠. 상속은 의사표를 요소로 하지 않죠. 우리가 이 법률권을 분석해 보니까 유언과 매매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 존재하는 반면에
상속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요건도 있다는 사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이 법률요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눠지네요. 여기 의사표시라는 게 있는데 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이루어지는 법률 요건이 존재하는 반면에 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요건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죠. 그러죠? 그러면 이처럼 유언과 매매처럼 의사표시 요소라는 법률요건도 존재하고 이처럼 상속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요건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이처럼 유언과 매매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이 법률요건을 총칭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는 거예요. 이걸 법률행위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이걸 법률행위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유언은 의사표를 분명히 요소로 하니까 법률행위 맞죠? 매매도 의사표를 요소로 하니까 법률행위 맞잖아요. 근데 상속은 의사표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법률요건을 가만히 보니까 이처럼 의사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인 법률행위와 의사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인 법률행위 아닌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 아닌 법률요건을 이렇게 표현을 써버리겠습니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뭐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법률요건을 이렇게 나누고 있네요. 하나는 법률행위로 또 하나는 뭘로? 법률의 규정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은 법률요건인 거죠.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은 지금 법률요건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 하며 어떤 법률요건을 법률의 규정이라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 한다면 이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요건을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 그러면 지금 어떤 법률요건이 법률행위라 하며 어떤 법률요건이 법률의 규정이란지는 알았죠? 그러면 요 법률행위 자체가 지금 법률요건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이니까 법률효과의 원인이 되겠죠. 맞죠? 법률의 규정이 법률요건이니까 법률효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우리는 뭘 하자고요? 법률행위. 반면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요건을 뭘 하자고요? 법률의 규정. 그렇다면 법률행위란 표현을 쓰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적혀 나오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존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법률행위인지 아셨죠? 그러면 유언은 분명히 의사표시 요소라니까 법률행위라면 매매도 의사표시 요소니까 법률행위죠. 반면에 상속은 의사표시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닌 겁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인지 법률행위가 아닌지 이제 이 구별은 해봤어요. 그러면 자,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유언과 매매는 법률행위죠. 그러면 유언과 매매라는 법률요건은 공통점이 둘 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있던 점이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어요. 유언과 매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지금 눈썰미를 봐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유언과 매매의 차이점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칠판에 써져 있는 거 가지고. 유언이라는 법률행위와 매매라는 법률행위 있는데 그 차이점 하나만 얘기해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만. 자, 제가 얘기할게요. 자, 칠판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어디 봐도 계약이란 말은 없어요. 칠판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유언은 분명히 의사표시 한 개밖에 안 보이죠. 매매는 의사표시 두 개나 보이죠. 요게 차이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민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런 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거 구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데서 찾으려면 안 돼요. 주어진 것 가지고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언과 매매는 분명히 법률행위인데, 자, 이 법률을 분석해 보니까 유언이란 법률행위는 여기 의사표시가 존재하는데 이 의사표시가 한 개로 이루어진 반면에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러면 이때 유언처럼 의사표시가 한 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유언이 지금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 유언이란 법률행위는 요 갑이란 유언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법률행위죠. 단독으로 행하는 법률행위니까 줄여보니까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단독으로 행하는 법률행위니까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단독행위. 그래서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뭐라 부른다? 단독행위. 그러면 이제 매매는 의사표시 한 개가 아니니까 매매는 단독행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봐주세요. 자, 여기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도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수 의사표시를 합니다. 매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봐보세요. 분명히 의사표시 하나, 두 개입니다. 분명히 두 개의 의사표시 존재하고 있는데 매도인은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매수인은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그러면 요 의사표시가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반대 방향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처럼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서 이 법령 성립한 건 맞죠? 그럼 이와 같이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체 성립한 이 법률행위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계약이라 부릅니다. 뭐라 불러요? 계약. 그렇구나. 이와 같이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서 성립한 법률행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계약. 그래서 우리는 매매 뭐라 부른다? 계약. 매매 계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알고 갑시다. 그럼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요건 봐보세요. 요 계약의 이름이 매매인 거예요. 요 계약의 이름이 매매예요. 자, 우리 민법에는 요 계약의 종류가 14가지 계약이 있어요. 계약의 이름이 14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14가지 계약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는 여러분께는 꼴랑 3가지만 공부해요. 매매란 이름을 가진 계약과 교환이란 이름을 가진 계약과 임대차라는 이름을 가진 계약, 이 3가지밖에 공부를 안 해요. 14가지에서. 그러면 매매니, 교환이니, 임대차니, 사용대차니, 소비대차니, 고용이니, 종신정금이니, 현상강국이니 전부 다 이거 뭐예요? 계약의 이름들입니다. 이름. 우리 사람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약도 자기 이름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서 성립한 법률을 뭐라고요? 계약. 자, 계약은 봐보세요. 계약은 약이라는 것은, 계나 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사고 팔자, 빌려주고 빌리자. 약속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봐보세요. 약속을 할 때는 서로가 마주보고 하는 거죠. 맞죠?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서로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이 다툼에서 서로 합의를 합니다. 합의. 우리가 합의를 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합의합니까? 등 돌리고 합니까? 마주보고 합니까? 그러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고치면 돼요? 합의라고 고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약정을 한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뭔가를 약정할 때는 서로가 마주보고 약정합니까? 등 돌리고 합니까? 마주보고 합니까? 그러면 약정. 그러면 계약이나 합의나 약정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계약, 합의, 약정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본수업할 때 공부를 할 건데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은 주로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명의신탁 약정.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자,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에 대해서 공부했다고요?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 지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명의신탁 계약 이렇게 써갖고 시험 지문이 나옵니다. 나는 명의신탁 약정 공부했는데 명의신탁 계약은 공부한 적이 없네. 환장하겠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약정이 뭐예요? 계약 아니에요. 약정이 뭐라고요? 계약. 자, 보세요. 뭔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봐보세요. 제가 표현을 써볼게요. 합의 해제죠. 해제가 뭔지는 모르겠어. 요 해제를 혼자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합의해서 했다 이 말이죠. 합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합의 해제를 다르게 써볼까요? 해제계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암기해.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합의란 말이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란 말 자체가 이미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암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약, 합의, 약정은 동의하라고 알고 있으면 합의해제 그러면 이거 계약이구나. 어떤 계약? 해제하기로 하는 계약이구나. 라고 이렇게 당연히 끌고 나가야 될 부분들을 열심히 암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단독행위. 의사표시 한 개가 아니라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서 성립한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계약이라 한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책에 보면 이제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런 말 나옵니까?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이니까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그 밑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란 말 나오죠. 자, 출연행위가 뭐고 비출연행위가 뭘까?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기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자, 이 법률행위가 여기 재산이 있습니다. 요 법률행위가 재산에 플러스는 뭘까요? 증가죠. 마이너스는 감소가 되겠죠. 자, 이 재산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이걸 동시에 가져오는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법률행위가 있더라 이 말이죠.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이 법률행위를 뭐라 불러요? 출연행위. 뭐라 부른다고요? 그럼 우리는 출연행위는 반드시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동시에 가져올 때만이 이걸 출연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자, 이 법률행위가 여기에 재산이 있는데 재산의 감소는 존재합니다. 근데 증가가 없어요. 감소는 있지만 증가가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재산의 증가 감소를 동시에 가져온 거 아니죠. 또는 아예 재산의 증가 감소 자체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재산의 증가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법률행위 아니죠? 그럼 이건 출연행위다 아니다? 출연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출연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동시에 가져와야 돼요. 근데 재산의 감소는 있으나 증가가 없어. 또는 아예 증가 감소 자체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이건 출연행위라 부를 수가 없죠. 그럼 이건 출연행위, 이 법률은 출연행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출연행위가 아니죠. 출연행위가 아니니까 앞에다가 한자로 이것만 써주는 거예요. 아니 비자. 비출연행위란 말은 출연행위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요 비출연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갑의 재산 맞죠? 건물은 갑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합시다. 자, 갑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무쌍. 그러면서 이자는 집도절도 다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자는 무이자연, 자연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집도절도 다 하시기 때문에 이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뭘 포기할 의사가 있었어요?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갑이 그럽니다. 나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뭐한다? 소유권을 포기한다. 라고 표시행위를 합니다. 이 표시행위에서 표시되는 의사를 방금 전에 뭐라 불렀죠? 의사표시.
그러면 이 갑의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에 의해서 뭐가 완성되냐면 소유권 포기라는 게 완성이 됐어요. 소유권 포기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포기로 인해서 이 소유권이 소멸을 하게 되겠죠. 소유권 소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소멸은 발생명령 소멸이니까 권리변동, 법률 효과 맞죠? 맞죠? 그러면 소유권 포기가 이와 같은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원인 아니에요? 원인이죠.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권리변동 원인을 뭐라 부른다? 법률 요과. 그러면 소유권 포기는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소유권 포기는 법률 요건은 뭘 요소라고 했죠? 의사표시를 요소라고 했죠. 그러면 이 소유권 포기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죠. 그러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뭐라 불러요? 법률행위. 뭐라 불러요? 법률행위. 지금 배웠던 거 연습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죠? 그러면 소유권 포기는 뭐예요? 법률행위다 이 말이에요. 의사표시 몇 개 있어요? 하나.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럼 봐보세요. 이 소유권 포기라는 이 법률행위를 가지고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소유권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해서 요 갑이란 자는 이 건물이 갑의 재산 아니에요? 요만큼 건물만큼 재산이 감소한 건 맞죠? 분명히 재산의 감소 맞죠? 근데 이로 인해서 증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재산의 감소는 분명히 나타나지만 증가가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라는 법률행위는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출현행위다 아니다? 비출현행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출현행위를 이제 설명해 볼게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입니다. 갑이 매도 의사표시를, 을이 매수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방의 의사를 서로 일치해서 성립한 법률행위를 뭘 한다? 계약. 자, 이때 이 갑의 건물을 을이 얼마에? 1억에 사기로 했다. 돈 주고 사는 계약을 뭐라고 하죠? 매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이란 법률행위죠. 자, 매도인입니다. 여기는 매수인입니다. 자, 매도인은 건물을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 이 건물은 매도인 재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만큼 매도인은 재산이 감소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걸 누가 받았어요? 매수인이 받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건물만큼 재산이 증가하는 모습 맞죠? 그럼 매매계약은 법률행위 봐보세요. 일방은 재산이 감소했지만 이론에서 상대방 재산을 증가시킨 건 맞죠? 그러면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동시에 가져온 건 맞죠? 무슨 행위? 요게 출현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매수인은 요 1억을 매도인에게 이렇게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금 1억은 매수인의 재산 아니에요. 근데 1억이 나가는 거니까 매수인의 1억만큼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죠. 1억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이 1억을 누가 받았어요? 매도인 갑이 받았죠. 그럼 매도인 갑이 1억만큼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봐보세요. 매수인 자신은 재산이 감소했지만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켰죠. 그러면 이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동시에 가져왔죠. 무슨 행위? 출현행위. 그러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출현행위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타나고 있죠. 자, 또 출현행위 볼게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을이 있네요. 자, 갑이 이럽니다. 여기에 자신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을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뭐라고요? 무상으로 준다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건물을 무상으로 준다라고 의사표시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양잿물도 공짜로만 먹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니, 건물을 무상으로 준다는데 을이 감사해 받죠라고 의사표를 하게 되겠죠? 그럼 봐보세요. 반대 방향의 의사표 서로 일치했죠. 반대 방향의 의사표 서로 일치 성립한 법률을 뭐라 부른다? 계약. 요게 계약인데 요 계약의 내용은 봐보세요. 재산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계약이죠. 맞죠? 재산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계약을 증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여예요. 증여가 뭐냐면 재산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걸 증여라고 하는데 이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증여 계약이란 어떤 계약을 말하냐면 재산권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불러요? 증여 계약이라 불러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증여하는 사람이죠. 증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을 뭐라 부를까요? 증여하는 사람, 증여하는 자, 증여자라 불러요. 반면에 을은 증여를 받는 사람이죠. 증여를 받는 사람일 때는 받을 숫자를 써서 수증자란 표현을 씁니다. 증여를 받는 자, 증여하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요 증여자는 요 건물을 수증자한테 넘겨줘야 되는 건 맞죠? 건물은 증여자 재산 아니에요? 그럼 이 건물을 수증자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증여자는 건물만 간 재산이 감소를 한 거죠. 감소했죠? 이걸 누가 받아요? 수증자가. 그러면 수증자는 이 건물권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건 무슨 맞죠? 그럼 봐보세요. 자신은 재산이 감소했지만 이로 해서 상대방 재산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이 증여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동시에 가져온 건 맞죠? 맞죠? 무슨 행위? 출현행위.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출현행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법률행위가 존재하는데 이 법률행위가 재산의 증가와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법률행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법률행위를 뭐라 표현한다? 출현행위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분석을 해봅시다. 맨 분석만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에 봐보세요. 여기는 건물의 출현이 있고 금전의 출현이 있잖아요. 두 개 출현행위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건물을 출현한 거죠. 매도인이 그러면 왜 건물을 출현했을까요? 돈을 받으니까. 맞죠? 그럼 매수인은 금전을 출현하죠. 왜요? 건물 받으니까. 건물 받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건물의 출현과 요 금전의 출현은 서로 대가적 의미 맞죠? 이런 대가적 의미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대가적 의미 출현 행위가 있는 거죠. 대가적 의미 출현 관계가 있죠? 이런 법률 행위를 유상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요? 대가적 출현 행위를 무슨 행위? 유상행위. 자, 그러면 증여를 봐보세요. 분명히 증여도 이 건물에 대한 출현 행위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디 봐도 이 건물의 출현과 대가적 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대가적 출현이 없잖아요. 이러한 법률 행위를 무상행위라고 해요. 무슨 행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대가적 출현이면 뭐라고요? 유상행위라면 대가적 출현이 없으면 뭐라고요? 무상행위라는데, 자,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잡으시자고요. 지금 출현행위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출현행위가 2개면 유상이라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가자고요. 반면에 출현행위가 하나면 뭐로 가자? 무상. 2개면 뭐로 가자? 유상. 하나면 무상. 그럼 봐봐요. 매매는 유상행위죠. 증여는 무상행위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제 출현행위가 무엇이며 유상행위, 무상행위 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행위란 말이 있죠. 행위. 요 행위란 말을 계약이란 단어로 고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유상계약이 되죠. 무상계약이 되죠. 자, 민법 총칙에서는 유상행위, 무상행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계약법으로 넘어가면 이게 유상계약, 무상계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 설명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출현행위, 비출현행위, 유상행위, 무상행위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주된행위, 종된행위가 나옵니까? 자, 보세요. 전제가 되는 행위. 뭐라고요? 전제가 되는 행위를 우리가 주된행위로 한다면 전제를 필요로 하는 행위를 뭐라 하냐면 종된행위라고 그래요. 자,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 봐주세요. 민법을 공부하면 요 주종관계가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요. 자, 우리 민법에서 주종관계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건 머릿속에 지금부터 이렇게 새겨놔야 돼요. 종은 뭐라고요?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한다. 다시 한번. 우리 민법에 주종관계 나오죠? 그러면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한다. 그러면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하니까 봐보세요. 주인이 죽습니다. 주인이 죽는다. 그러면 종은 뭐예요? 무조건 죽는다. 따라 죽는 게 아니고 무조건 죽는다. 주인 죽었죠? 그러면 종은 무조건 죽습니다. 자, 보세요. 종이 죽는다. 그러면 주인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주인은 죽지 않는다. 종이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죠. 주인이 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죽으면 종은 무조건 죽어요. 아셨어요? 근데 주인이 죽으면 종이 죽으면 주인은 죽어, 안 죽어? 자, 주인이 가면, 봐보세요. 주인이 가면 종은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면 뭐라고요? 종은 따라가요. 그래서 이몽룡이가 누구를? 성춘향이를 데려갔죠. 그럼 누가 덤으로 따라왔어요? 향단이가. 왜 그럴까? 향단이는 종이잖아. 그러니까 주인을 따라가야 되잖아. 운명을 함께 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이 개념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주인이 죽으면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주인이 죽으면 종은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 그러면 주인이 가면 종은 어떻게 된다? 따라간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종은 주인 눈치 봐야 되죠. 분명히 종은 주인 눈치 봐야 되죠. 주인은 종 눈치 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주인은 혼자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주인은 혼자 다닐 수 있죠. 그럼 종은 혼자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주인은 혼자 다닐 수 있지만 종은 혼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나중에 우리가 이걸 다 배우게 되는데, 자,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여금 채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겠죠.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머릿속에 갑자기 고민이 하나 생겨버립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내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고민이 하나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긴다고요?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제때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 채권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 제도적 장치가 담보제도라고 해요. 나중에 담보제도에서 또 공부를 하기를 하고, 그러면 담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담보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권이라고 그래요. 담보할 수 있는 권리는 뭐라고요? 담보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잡으세요. 자, 이제 개념 잡아주려고 그래요. 춘향이가 있고 향단이가 있어요. 향단이 존재 이유가 뭐예요? 춘향이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면 춘향이가 주예요? 향단이가 주예요? 춘향이가 주고 향단은 종이 되죠. 자, 채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어요. 이 담보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맞죠? 그러면 채권이 줄까요? 담보권이 줄까요? 채권이 주가 되고 담보권이 종이 되겠죠. 그러면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 하는 건 맞죠? 그러면 제가 담보권에서 대표적인 여러분이 공부할 담보권, 저당권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저당권은 담보권입니다. 저당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요? 채권을 위해 존재하죠. 그러면 채권이 주고 저당권은 종이다 이 말이야. 그럼 봐요. 채권이 소멸했어요. 채권 소멸했죠. 그러면 주인이 죽었죠. 종은 당연히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돼 버려요. 자, 여기 봐요. 주인이 죽으니까 종이 죽은 건 맞죠? 제가 주인은 혼자 다닐 수 있다고 그랬죠? 반면에 종은 혼자 다녀 못 다녀? 그러면 요 저당권만을 요 채권과 주인과 분리해서 양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없어. 종은 혼자 못 다니는 거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걸 밑줄고 암기해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말 쓰던 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다. 밑줄 짝짝 하면서. 자, 저당권은 피담보채권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없고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할 수 없다.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환장한 공부들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장한 공부들. 자, 봐요. 주종관계의 의미만 이해가 되면 주종관계의 의미만 이해가 되면 당연하게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졸라 암기들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주종관계의 의미를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하면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주인 죽으면 종이 죽어야 돼요. 주인은 혼자 다닐 수 있지만 종은 혼자 못 다녀요. 주인이 가면 종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우리가 뒤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봐보세요. 물권이라는 게 있고 물권자 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물권 청권이라는 것은 물권에 대한 종속적 권리예요. 종이야. 그 물권이 주죠. 물권이 소멸하면 그럼 뭣도 소멸해요. 물권 청권도 소멸하겠죠. 물권이 가면 물권자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권 청권만을 물권과 분리양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종만 혼자 못 다니니까. 자, 요역지가 있고 지역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 지역권이라는 게 요역지가 종된 권리예요. 종이야. 지역권이 종. 요역이든 종. 그러니까 요 지역권만을 요 주인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돼야 안 돼. 안 돼. 이 말 나오는 거예요. 채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단 말이야.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죠? 요 저당권은 종이니까 주인인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돼 안 돼? 안 돼. 주종관계의 의미만 이해되면 당연히 그렇구나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매매 계약이 있어요. 환매 계약이 있어요. 이게 주고 이게 종이에요. 매매 계약이 주고 환매 특약이 종이에요. 환매 계약이. 자, 매매 계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환매 종은 주인 죽으면 당연히 종 죽어야 되죠. 그리고 환매 특약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해 버려요.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왜 암기를 해야 되지? 주인이 죽으면 종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주인이 효력이 없다면 당연히 종도 효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매 특약 효력은 상실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종의 의미만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충분하게 그걸 가지고 다 접목시켜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그게 무슨 너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암기를 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암기하지 않은 내용들을 암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공부라는 건요. 암기하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한 겁니다. 암기하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하죠. 그러면 암기하는 내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암기하는 내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이해인 거예요. 이해. 그래서 민법은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해도 이해를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단순한 암기라도 해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는 당연히 뒤따라와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암기가 아주 수월하게 암기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암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잡자고 민법에서 주종관계가 나오죠. 주종관계가 나오죠. 그러면 종은 주인과 운명을 함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 종도 죽는 거구나. 주인이 가면 종도 따라다니는 거구나. 오케이? 또한 주인은 혼자 다닐 수 있지만 종은 혼자 다닌다 못 다닌다? 못 다니는 거구나. 아셨죠? 그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법률행위는 이 정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제4절 법률행위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라 하더라. 그래 배웠죠? 그렇다면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그랬으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가 하나 나와요. 그렇다면 의사표시처럼 이 법률을 존재케 하는 외형적 요소들이 있겠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사표시처럼 이 법률을 존재케 하는 외형적 요소들이 있겠죠. 그 의사표시를 존재케 하는, 법률행위를 존재케 하는 그 외형적 요소를 법률행위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법률행위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법률행위라는 게 있는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성립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법률행위 성립요건을 다 갖추었어요. 다 갖췄어요.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뭘 요소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건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처럼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처럼 이 법률을 존재케 하는 외형적 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법률의 성립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럼 여기 성립요건이 있는데 이걸 다 갖췄다고 할게요. 그러면 다 갖췄다는 얘기는 성립시키는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립시키는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럼 아니의 불자 써서 불성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처럼 성립요건이 뭔지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성립요건을 갖출 수도 있고 갖추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률에 성립한 거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에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두 개를 놓고 따져볼게요.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법률에 성립했죠? 그러면 법률 효과의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법률행위가 성립했으니까 법률효과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 이때는 법률효과 원인이 존재하고 있네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법률효과의 원인이 존재해야 안 해요? 그럼 여기는 존재하지 않죠. 부존재. 그럼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률효과 원인 자체가 없는 거죠.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법률효과 원인 자체가 없죠. 그럼 법률효과의 원인 자체가 없는데 법률효과가 어떤 건가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률에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할 얘기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가 이제 성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법률효과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률행위는 뭐의 원인이에요? 법률효과의 원인 아닙니까? 법률요건에서 법률효과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법률행위 경우에 우리가 법률효과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유언이 법률행위였고 매매가 법률행위였어요. 그럼 봐보세요. 요 A가 토지된 권리를 B가 금에 권리를 취득했죠. 이게 법률효과 아니에요. 맞죠? 이건 누가? 요 갑이라는 유언자가 의도한 바죠. 유언자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한 건 맞죠? 유언장의 값이가 토지는 A에게 건물은 B에게 물려주고 싶었죠. 그럼 유언자가 의도한 바대로 효과가 나타났죠. 자, 이게 봐보세요. 매매란 법률에 봐보세요. 매도인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은 건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이와 같은 법률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의도한 바, 매수인이 의도한 바 맞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이게 특색인 거예요. 법률행위 특색이 뭐냐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특색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처럼 하나의 법률이 성립했다면 이와 같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소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효력 발생 요건이 뭐가 있는지는 이의하더라도 하고, 그러면 이런 효력 발생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을 다 갖췄다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효과 발생하겠죠?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봐보세요. 이처럼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걸 따지려면 그 전제가 뭐예요? 이 법률행위가 성립했음을 전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효과의 원인 자체가 없으니까 효과를 논할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법률에 성립한 경우라면 이때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력을 따질 때는 법률효과를 논할 때는 항상 뭘 전제라고 했다? 성립을 전제라고 했더라.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효과를 논한다, 논하지 않는다? 논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러면 의도한 대로 효과 발생하죠?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가 법률 효과가 뭐였어요? 권리와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법률 효과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발생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에 발생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처럼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상태도 있고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도 있죠.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상태를 우리는 유효로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유효. 반면에 당사자가 의도한 바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와 무효라는 건 법률효과죠. 유효와 무효라는 건 법률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 무효를, 유무효를 논하려면 뭐가 전제구나? 성립했음을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유효라는 것은 예전에 효과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무효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죠. 칠판을 보면서 뭐 얘기 대답을 하지 말지 눈은 쫙다 둬놓고 대답 그게 뭐.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그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째, 뭐 하지 말자? 결사. 두 번째,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자 그랬죠. 자, 복습은 여러분이 이게 동영상 제공되죠? 동영상으로 복습을 한번 하세요. 그때 쓰고 싶은 거 쓰세요. 그때 뭐 하시려고 그래? 그때 뭐 하시려고? 그때 제가 칠판에 쓰는 내용을 깨끗하게 노트에다 쓰시면 되잖아요. 복습할 때. 그러면 수업할 때는 칠판만 딱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귀를 기울여서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이처럼 효과가 발생한 상태를 유효,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의도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권리와 의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맞죠? 자,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권리와 의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효인 경우에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겠네. 무효인 경우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권리와 의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효과 발생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대체 법률의 성립 요건은 어떤 게 있으며 그 효력 발생 요건은 어떻게 있는지, 자, 잠시 쉬었다가 이 부분부터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